어떤 미술관을 가든 미술 작품 앞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업도 거기서 하고요. 깜짝 놀랐어요. 유치원생, 초등학생, 심지어 연세 드신 분들도 작품 앞에서 그런 소통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아는 미술은 실기하는 거고 뭐 그런 건데 무슨 미술 앞에서 감상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상상을 못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의대를 그만뒀어요. 부모님 말씀도 안 드리고 그만두고는 쾰른에 가서 연극영화를 전공을 했어요. 영화 감독이 되려고. 그리고 나중에 디셀도르프로 가서 미술사로 박사를 했어요. 제가 한국 사람 1호 박사예요. 안녕하세요. 근데 제 미술사 그 박사 논문이 주제가 뭐냐면요, 작품 제목의 역사예요. 작품 제목의 역사. 예, 작품 제목의 역사. 작품 제목이라는 게 왜 있는가? 우리도 이렇게 오늘 아트페어는 미술관이랑 성격이 다르죠. 그런데 미술관에 가면 아니면 아트페어도 마찬가지지만 미술 작품 옆에는 항상 캡션이 붙어 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 박사 논문 주제를 제가 정했었던 계기가 뭐냐면 중국에서 일을 했어요. 2008년부터 10년 동안 베이징 올림픽 할 때. 근데 박사 논문 주제를 이렇게 찾는데 작품이 있는데 옆에 캡션이 붙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패턴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흉내를 내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그럼 그림을 봐요 먼저.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셔서 관찰하셔도 비슷한 거를 발견하실 거예요. 그림이 있어요? 그럼 그림을 본단 말이에요. 그림 한번 보고 옆에 캡션을 봐요. 그 다음에 다시 그림 한번 보고 옮겨가요. 똑같은 그 행위가 반복되더라고요. 도대체 왜 작품을 보고 대화를 하지 않고 캡션이라는 것에 의존을 하고 캡션에는 도대체 뭐가 있고 그 캡션을 읽었을 때와 읽지 않았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하는 거를 궁금해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렇듯이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미술에 제대로 관심을 가질 것인가, 미술을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미술사를 공부하는 것이 뭔가, 미술을 즐긴다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연구한 아주 히트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심심하시면 제가 유튜브로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나중에 이런 내용들 아니면 미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공부하시고 싶으면 유튜브에 오셔서 모두를 위한 미술사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은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대학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재밌게 유튜브로 담고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보시면 되는데 저한테 컴플레인이 많이 와요. 아니 모두를 위한 미술사라 그래서 들어왔더니 너무 어렵대요. 모두를 위한데 왜 이렇게 어렵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모두를 위한 거지만 아무를 위한 건 아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미술의 본질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광고가 없어요. 광고도 없고 뭐 광고할 생각도 없고 뭐 돈 벌 생각도 없어요. 그냥 광고가 나중에 저절로 없잖아요. 아유, 제가 블로그 하거든요. 블로그가 2만 명이 넘어요. 광고 의뢰가 그렇게 와도 광고 안 해요. 왜냐면은 제가 공부했었던 것들을 좀 선한 의지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제 인생이 미술을 즐김으로써 달라졌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미술을 즐기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기 때문에 돈은 딴 데서 벌면 되잖아요. 그렇죠? 소리가 너무 커요? 에코가 너무 크죠? 요거 마이크 에코 좀 줄일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이제 여기 마이크 에코 좀 줄여달라고 하시네요. 여기 공간이 열려 있고 벽이 막혀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실 때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에코를 좀 줄여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완전 땡 잡으신 거예요. 아싸, 땡 잡으신 거예요. 진짜로 땡 잡으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대구미술관에서 전시팀장으로 2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고 그만두고 2년 정도 프리랜서 하면서 뭐 부산대, 동아대, 영남대, 계명대, 경북대, 가톨릭대 한 7개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포항시립미술관 가서 2년 반 정도 제가 활동을 하고 최근에 코로나를 계기로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동아대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중 강연들을 하고 또 유튜브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출판사에서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하고도 한 군데 계약을 해서 아마 내년 초 되면은 책이 나올 거예요. 책 제목도 모두를 위한 미술사예요.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 쓸 수가 없는 형편인 거예요. 왜냐하면 서점에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수준 있는 책이 없는 거예요. 책은 많은데 그 미술책을 보면 미술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 오해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풀어드리려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 강의 자료들을 조금 축약해서 가지고 왔어요. 미술을 볼 때 항상 우리가 제일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이거예요. 시작도 이 질문이고 끝도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미술을 접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목적이 없이 무언가 행위를 했지만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방향성이 없어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요. 미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중요하냐면 미술가들이 여기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문만 대입하면 고대부터 현대까지 만들어진 작품들 있잖아요. 그 작품들을 이 질문에 대입하면 다 이해가 돼요.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작품만 보면 캔버스 위에 물감이 발려져 있는 비싼 물건만 보는 거예요. 그죠?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질문이.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소통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간격도 많고.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내가 아마 여기 주말인데 백스코에 오셔서 아트페어에 오셨다면 미술에 관심이 많으실 거고 평소에 미술에 관심이 있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제 강의를 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미술사에서 정말 중요한 몇 10점을 가지고 왔어요. 미술을 공부하셨으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작품들이에요. 첫 번째 작품입니다. 너무 쉽죠, 이 작품은. 이 작품을 보러 우리가 루브르에 가면 이 작품은 못 보고 중국 사람 뒤통수만 봐요. 누구 작품이에요? 오, 다빈치 아니고요. 레오나르도예요. 다빈치는 빈치에서 온이라는 뜻이라서 그 사람 이름은 레오나르도예요.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래요. 괜찮아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에요. 제목은 너무 쉽다, 그죠? 이 작품은요?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이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 작품 누구 작품? 모르시겠어요? 선생님. 교수님 작품. 저거요? 저는 작업 안 하는데요. 여기 모나리자의 코스튬 그렸잖아요. 현대미술의 막셀 듀샹이에요. 막셀 듀샹. 이 사람 모르면 현대미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현대미술은 이 사람한테서 나왔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막셀 듀샹.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죠? 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남자 소변기. 샘. 좋았어요?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 이 작품 처음 보시죠? 이 작품 아시는 분은 상위 10%에 들어요. 다비드 아니에요. 맞아요. 이름이 길어요.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에요. 상위 10%. 우리 중에 우등생이에요.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의 해변가의 수도승이라는 작품이에요. 여기가 지금 조명 상태도 좀 좋지 않고 이래서 도판을 잘 못 보세요. 이 작품 너무나 중요한 작품이죠. 네덜란드에 가시면 헤이그에 가면 마우리츠 호이스라고 하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렘브란트의
제목은 의사들 무슨 맞아요. 의사협회에서 주문한 작품이에요. 틸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라는 뜻이에요. 제목이. 이 작품은요, 이제 현대로 왔어요. 포스트 모던으로 왔어요. 포스트 모던. 이건 누구의 작품이죠? 상위 5%. 상위 5%. 댄 플레빈의 작품이에요. 댄 플레빈. 제목은 나도 몰라요. 무슨 다이아고널 정도 될 거예요. 대각선. 제목이 중요하지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대부분의 제목이 무지예요.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이죠? 주무시면 안 돼요.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좀 어렵죠? 아는 분 있으세요? 선생님, 저 작품 누구 작품이에요? 보기는 맞죠? 도상을 해석할 때 주로 그렇지. 도상 해석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곰브리치라는 사람이 쓴 서양 미술학 책 보셨죠? 그거 잘 때 베개하면 되게 좋은 책이잖아요. 중요하다고 하고 뭐 미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추천해 주는 책인데 사놓으면 집에 가서 보려고 그러면 잠이 와서 베개로 해요. 그 책에 보면 이 작품이 칼라로 나와 있어요. 도상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서양 미술사에서 최초로 원근법이 적용된 회학 작품이에요. 피렌체 가보셨어요? 피렌체? 피렌체 가보셨어요? 피렌체에서 못 보셨어요? 봐도 기억 못해. 봐도 기억 못하시. 그림은 아는데 예. 어떻게 뭐 작가를 이름을 대나? 그 피렌체 가셔서 화장품 사셨죠? 산타마리아 노벨라 고현정 수분크림 안 사셨어요? 그 수동원에서 파는 수분크림 나오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벽면에 그려져 있는 벽화예요. 마사초라는 사람이 성삼위일체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요것도 조금 어려워요. 요것도 이제 포스트 모던이니까. 대지 미술 맞아요. 대지 미술 맞아요. 숨은 고수들이 조금 있으세요?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죠. 스미스슨이라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스파이럴 제티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방파제라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제목을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건 너무 쉽죠? 피카소, 아비뇽의 처녀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팝아트의 아버지예요. 제목이 무지 길어요. 자, 제가 10점의 작품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제 질문은 뭐냐면 이게 제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 10점의 작품을 시대 순서대로 배열해 보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의 미술 공부하셨던 실력이 그대로 다 나와요.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미술 공부 잘못하신 거예요. 그냥 미술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 읽으셨고 뭐 작가의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 들으셨지 미술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제대로 공부하시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대충이라도 배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술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하나의 문화사적인 영향 속에서 유기적으로 흘러온 역사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 아트에 걸려있는 수많은 작품들이 그 어떤 것도 미술사라고 하는 그 인류 정신사에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맥락에서 읽지 못한다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별 볼 일 없는 작가예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미술사에는 별 볼 일이 있는 작가가 몇 명 안 돼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혹시 미술사에 관심 있으시면 스마트폰으로 찍으셔도 돼요. 찍으셔서 공부 좀 해주시면 나중에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시는데 훨씬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여러 작품들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작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 이유는 미술 작품이라는 것은 어떤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미술사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중세미술, 르네상스, 바로크, 신고전, 낭만, 그 다음에 다 현대미술이에요. 중세시대에는 양식이라는 게 두 개밖에 없었어요. 1000년 동안. 고딕과 로마네스크와 고딕.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에는 르네상스 양식이 있어요. 바로크 시대에는 바로크 양식이 있어요. 양식과 시대가 함께 가요. 낭만주의까지는. 그런데 현대미술 오면요, 1850년경 현대미술 오면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이렇게 달라져요.
동시적으로 수많은 이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너무 어려워져 버려요. 옛날 작품은 이해하기 쉽지만 현대 미술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주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제가 이렇게 미술사의 큰 틀들을 보여드렸냐면 미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에 하나의 답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미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창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작품들은 벽에 걸려있는 물질들이잖아요. 근데 저 물질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미술가들이 바라보는 세계에 대한 관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 작품들이 뭐 가로 세로 몇십 센치 되지 않은 게 수백만 원, 어떤 거는 수천만 원, 수억까지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재료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 작품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작가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작품의 본질인데 그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좋은 작품들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 뭐 작품을 사러 오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필수적인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은 현대 미술의 패러다임을 바꾼 작품이에요. 작가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변기예요. 그런데 공장에서 만든 저 단순한 변기, 그리고 새 것도 아니고 작가가 만든 것도 아닌 저 변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냐는 거예요. 미술을 바꿨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이 비판했어요.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막셀 디샹이라는 사람이 작가가 작품을 직접 만드는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는 작가가 선택을 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는 것이 작품이 된다 하면서 미술가들에게 노동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줬어요. 작가가 제작하는 것은 작품이지만 그 작품을 꼭 작가가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작가의 관념과 아이디어가 충분히 녹아있으면 작품으로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면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지만 기이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 짝퉁들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불쾌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작가가 그리지 않았는데 자기 작품이라고 팔았어. 그거를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팔았어. 그리고는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 사람은 무죄가 맞아요. 그런데 그게 훌륭한 작품이냐?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셔서 고견을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바빠서 못 간다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미술이라는 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구나. 작가가 직접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녹아있구나 하는 그 본질을 알아야 하는데 그 본질을 보려면 우리가 더 똑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작품을 무방비 상태에서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히 작품의 미적 가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작품이 얼마나 비싼데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가 우리가 현금을 주고 사잖아요. 그런데 그 작품을 살 때 어떤 스터디도 안 되고 산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렇죠? 현대미술이 얼마나 달라졌냐면 이렇게 달라졌어요. 아까 그 대지미술이라는 거 제가 보여드렸는데 대지미술의 가장 중요한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영국 작가인데 이 사람은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측면에서 작품을 만들지 않아요. 숲속에 가서 이렇게 놀아요. 그냥 고드름이잖아요. 인공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손과 자연에서 발견되는 물체들을, 사물들을 가지고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요. 얼음으로 고드름으로 뭐 만들죠? 그러면 얘가 완성이 되지만 나중에 기온이 올라가면 사라져서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거잖아요. 돈 주고 사는 것은 작품이잖아요. 그림이고 조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비물질적인 미술의 시대도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얘를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값도 싸지 않은데 사라지고 없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작품도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티노 제갈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1976년생이고 어머니가 독일 사람, 아버지가 인도 사람인데 베를린과 런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요. 이게 작품이에요? 이 사람이 작품이에요. 이게 작품 아니고요. 이 사람이 작품이에요. 관람객이 오잖아요. 이 사람과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 여기 지금 관람객이 오죠. 이 사람과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사람. 뭐라고 해요? 이게 작품이에요. 이게 작품이에요. 저 사람의 작품이 저런 거예요. 인터랙티브한 거예요. 진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관람객하고 눈을 마주치면 어떤 반응을 해요. 저게 작품이래요. 웃기죠? 어떻게 공부를 안 하고 이런 작품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 이런 작품들이 수억에 팔린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죠. 아니면 이런 현상도 있죠. 뱅시 크리스티에서 작품이 20억 정도 됐죠. 15억인가 20억 정도 됐죠. 낙찰이 되자마자 분쇄기로 갈려버렸어요. 왜 저런 현상이 있겠어요? 작가와 미술 시장이 지금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작가는 뱅시라고 하는 작가는 얼굴 없는 작가예요. 영국에서 그래피티로 이제 유명해졌던 작가인데 이제 갤러리스트들이 그 벽면에 그려져 있는 낙서들을 떼와가지고 미술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반기를 들어서 언젠가는 이 작품도 팔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거기다 분쇄기를 설치를 해두고 옥션에서 딱 낙찰이 되는 순간 갈아서 없애버린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저렇게 잘리니까 작품 가격이 더 뛰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셨을 거예요. 바나나,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작년 연말이죠. 바나나 하나가 얼마요? 1억 4천이요. 1억 4천만 원. 제가 7천만 원으로 깎아드릴게요. 사실래요? 왜 사요? 그죠? 진짜 바나나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먹어버렸어요. 왜 먹었냐니까 배가 고파서 그냥 먹었대요. 이게 미술이래요. 이런 미술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가? 도대체 미술이 도대체 뭔지.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미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미술이라는 것이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적 관계를 가지는지도 어렴풋이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양한 예술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현대 미술을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거짓말이 도대체 뭐냐? 제가 발견한 두 가지 거짓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요거는 제가 직접 미술관에서 일을 할 때 관람객들을 관찰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아는 만큼 보인다. 유럽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유명한 박물관들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분들도 가이드를 따라다녀요. 그러면 가이드가 거짓말을 해도 너무 좋아해요. 가이드가 거짓말을 하는데 야, 옆에 친구하고 손뼉을 치면서 저 봐라, 알아야 보인다 그래요. 제가 그걸 보고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민족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몰라도 보여요. 선생님, 저 보이시죠? 저 아세요? 모르죠? 저를 몰라도 제가 보이죠? 저를 모르지만 저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술 작품 똑같아요. 눈으로 봐야 되는데 안 보고요. 남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 손뼉을 치면서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몰라도 볼 수 있어요. 몰라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아는 것이 보는 것을 막아요. 방해해요. 왜냐하면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의 방향성을 결정해 주거든요. 작품의 제목을 연구할 때 제가 발견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추상회화가 있어요. 추상화에는 대상이 그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빨간 그림이에요. 그냥 제목이 열정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그림에서 열정을 느껴요. 그래, 똑같은 그림에 제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요. 어떤 사람은 그 그림에서 열정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느낄 거예요. 이렇게 언어의 정보라는 것이 우리의 시각적 인지를 기만한다는 거예요. 미술작품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시각적 정보예요. 미술작품은 시각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머리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눈으로 섬세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는 알지 못해도 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시력만 갖추고 있다면. 그래서 첫 번째 거짓말은 아는 만큼 보인다. 미술관에 가면 열심히 작품을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정보를 듣고는 물론 답답했기 때문에 내가 작품을 이해하는 어떤 소스를 제공해주면 아하, 이게 이렇구나 하는 아하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01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행동을 분석한 게 있어요. 한 관람객이 작품 한 점에서 소요하는 시간이 얼마나 짧냐면 17초밖에 안 돼요. 17초. 루브르에 오셨을 때 루브르의 작품을 1초씩만 봐도 전체 다 보려면 쉬지 않고 10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한 3시간, 4시간 루브르 가는데 모든 걸 다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보고 오는 거예요. 평균 한 작품 앞에 서 있는 시간 17초. 17초 동안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품 한번 보고 캡션 한번 보고 작품 한번 보고 작품을 제대로 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보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밖에도 이 공간 바깥쪽에도 수많은 작품들이 걸려 있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한 작품 앞에서 그 작품에 그려져 있는 아니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섬세하게 눈으로 훑어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냥 쓱 지나가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거든요, 작품이. 보지 않고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작품 앞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성 때문에 그래요. 작품을 보지 않는데 작품을 해석하려고 해요. 뭐하고 똑같냐면요. 자, 선생님, 제가 보이시죠?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점쟁이라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작품 앞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작품 앞에 서면 작품을 보지 않고 작가의 의도가 뭐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작가의 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작품 앞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작품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감상의 방법은 제발 미술 작품을 눈으로 천천히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은 스터디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작품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고 본 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생각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과정을 좀 바꾸면 작품을 대할 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짓말이요. 마음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껴라. 저는 미술에 대해서 관심도 뭐 없지만 친구가 미술관에 좋은 전시가 있대요. 그래서 뭐 날씨도 좋고 하니까 미술관에 가요. 그런데 미술관에 가면 소외를 받아요. 나만 빼고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작품 앞에서 뭔가 곰곰이 아주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겠죠.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도대체 작품에서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옆에 친구한테 물어봐요. 야, 도대체 이 작품이 무슨 뜻인데? 그럼 친구가 그래요. 야, 미술 작품은 네가 보고 정답이 없으니까 보고 느끼는 게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하고는 절교하세요. 그 친구는 진실한 친구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고 가슴을 느낀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바로 이 두 작품. 이 작품 안에 뭐가 든지 아세요? 미술가의 똥이 들어있어요. 저거는 변기잖아요. 남성 소변기를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보는 분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해요. 캔 안에 똥이 들어있는데 그 똥 든 캔을 주위를 돌면서 사색을 하고 감상을 하고 마음으로 느끼면 그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일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 미술이 아니면 미술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작품들은 내게 개인적으로 말을 거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아무리 보아도 우리의 미술을 보는 안목은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지 않아요. 지금까지 왜 그렇게 10년, 20년 동안 미술을 보고 좋아하고 박물관도 그렇게 갔는데 여전히 나는 미술 책만 펴면 머리가 아프고 여전히 미술만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할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미술을 자꾸 마음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대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미술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느낌은 느낌이에요. 느낌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나의 미술에 대한 안목이, 식견이 키워지지 않아요. 그 식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느낌만으로 미술에 대한 안목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체계적인 작품의 감상법이 있어요. 제가 보통 강의를 하면 쉬지 않고 2시간을 하거든요. 와, 근데 벌써 5시 다 돼가네?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체계적인 작품 감상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2가지 감상이 있어요. 2가지 한자의 감상이 있어요. 첫 번째 감상, 2번째 감상.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맞죠? 물론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정답을 찾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는지는 아시겠죠? 첫 번째 감상은 한자가 쉬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들이에요. 느낄 감자에 생각할 상자예요. 오, 저 감상 맞잖아요. 느끼고 생각한다. 미술작품 앞에서 마음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맞죠? 지금까지 저렇게 알았죠? 그런데 네이버 지식 검색 한번 찾아보세요. 저 감상이 한자가 저게 아니에요. 정답은 2번째 감상이에요. 2번째. 어떤 감상이냐면 요거는 감사받을 때 감자예요. 거울 감자예요. 그리고 상 줄 때 상자예요. 상 주고 거울로 비추어 보고 상 준다. 물론 즐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즐긴다라는, 여기서 말하는 즐긴다라는 거는 가슴으로 느껴서 즐기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즐기는 거예요. 혹시 영어로 감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오, 맞아요. appreciation이라는 단어가 감상이에요. 그런데 토익 토플 공부하시는데 appreciation을 감상으로 공부를 하시면 시험 문제에 그 단어가 나오면 맞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appreci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appreciation이라는 명사는 어디서 나왔어요? 동사가 뭐죠? 오, 맞아요. appreciate에서 왔어요. appreciate는 감사하다예요. 감사하다. 선생님 저기 앉아 계시다가 제가 다리가 아프니까 아이고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앉아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이면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라 그러죠? 땡큐 이래요. 그러면 이 친구는 교육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땡큐는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I appreciate 그래요. 그게 고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땡큐하고 appreciate가 똑같이 고맙다는 뜻이잖아요.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땡큐는 그냥 고맙다는 얘기고 appreciate는 무슨 뜻이냐면 당신도 앉아 계시면 편하실 텐데 다리가 아픈 나를 보고 배려해 준 그 당신의 행위의 고귀한 가치를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고맙다는 표현인데 완전히 수준이 다르죠. 가치 있다, 가치를 알다,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가치를 평가하다, 그게 감사하다라고 하고 그게 감상하다로 가요. 그러니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유럽 사람들은 다 알아요. 감사랑이라는 게 머리로 하는 건지 이미 단어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느끼고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머리로 판단해서 이게 무엇인지, 그래서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감상의 과정이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미술작품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미술작품 앞에서 미술작품만 네가 무슨 얘기를 좀 해봐라. 내가 오늘 너와 마음의 교통을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세계 가치관을 담고 있니? 작가는 너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니? 나는 너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너는 그 맥락이 어디서 왔는 거니? 내가 똑똑해지지 않으면 미술작품에서 볼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공부를 해야 미술작품이 비로소 나와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작업을 하시는 작가 선생님이 계시다면 제가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설령 작가가 아니더라도 미술로 엄청난 돈을 한번 벌어보고 싶다. 미술사의 획기적인
인물이 되고 싶다 하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자, 모든 미술 작품은요, 작가의 사유를 담는 그릇이에요. 작품은 작가의 사유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은 예외가 없이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든 작품들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형식도 없고 내용도 없는 미술 작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계 인류 역사상 최초로 형식과 내용을 파괴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미술의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시도한 사람은 많았지만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형식과 내용을 파괴하려고 했던 첫 번째 주자들이 누구예요? 막셀 듀샹이 가장 첫 번째 대표 주자기도 해요. 변기라는 작품이요. 그걸 가지고 기존의 전통 미술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과 가치를 다 파괴하려고 했는데 그게 내용과 형식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레디메이드라고 불러요. 기성품이라고 부르죠. 그랬더니 나중에 막셀 듀샹에서 나온 그 레디메이드가 누구한테 연결이 됐어요? 앤디 워홀로 갔어요. 앤디 워홀. 슈퍼마켓에 있는 캔벨스프가 작품이 작가가 선택을 해서 미술관에 갖다 놨더니 치킨 스프가 토마토 스프가 작품이 돼버렸어요. 똑같은 공산품인데도 불구하고 슈퍼마켓에 있는 진열대에 있는 것은 그냥 4달러, 5달러만 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캔인데 그걸 작가가 선택해서 미술관에 갖다 놓으니까 미술 작품이 돼서 수억이 돼버려요. 그거를 패러디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바나나예요. 바나나. 그 바나나가 물론 저는 뭐 갤러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작품이 가격이 1억 4천만 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작품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미술사적 패러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그냥 바나나가 걸려있고 뭐 요즘 사람들 핸드폰 가지고 가서 그림 찍기 좋고 바나나가 작품인데 1억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 해서 이슈가 되고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려서 막 너도 나도 찍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뭐 먹어버렸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바나나를 선택을 해서 작품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거를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갤러리에서 뭐라 그래요? 괜찮대요. 어차피 그 바나나는 며칠 있으면 썩어서 없어질 거고 다른 걸로 바꿀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러면 1억 4천만 원 주고 첫 번째 팔린 게 1억 4천만 원이고 나중에 두 개가 더 팔렸는데 그건 더 비싸게 팔렸대요. 그러면 바나나를 사가지고 간 사람은 3일 있으면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뭘 산 거예요? 그죠? 왜 그게 그런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었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술의 형식과 내용을 파괴하려고 했었던 수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막셀 듀샹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제시했던 수많은 작품들이 기성품, 이런 물동을 그냥 작품으로 선택을 하고 작품이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미술이 되는 시대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게 미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이마트에서 파는 거, 홈플러스에서 파는 거, 지금 내가 여기서 물론 제가 선언한다고 해서 작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작품이라고 선언한 이 물건이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레디메이드라고 하는 예술의 개념을 입고 또 그 역사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 계보를 이어가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그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푸들, 스테인레스로 푸들 만드는 사람요. 제프 쿤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작품이 엄청나게 비싸고 인기가 많아요. 왜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그 맥락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미술사적 맥락이 충분하다고 해서 그 작품이 그러한 가격이 매겨지는 게 정당한지는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시장적 가치이고 그건 미술 시장적인 어떤 그 프라이스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그것과 미술사적 가치가 항상 평행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작품이 역사적인 검증을 거쳐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런 미학적 가치가 발견되지 않는 작품들은 다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려요.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현대 미술이 시작된 것은 1850년경이에요. 파리에서 시작이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살롱전이라고 하는 것이 미술가들이 등용하는 등용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1850년경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네, 모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르누아르. 살롱전에 출품만 하면 다 거절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미술대학에서 가르치는,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정형적인 미술이 아닌 거예요. 틀에서 다 벗어났어요. 그래서 출품만 하면 다 낙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선한 사람의 작품만 모아서 낙선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1850년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네, 모네,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은 다 낙선하고 다 이상한 그림 그렸는데 그 당시 파리에서 최고로 그림 잘 그렸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몰라요. 기억 못해요, 우리는. 그때 가장 충실하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입맛에 맞는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걸리면 바로 팔았던 그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역사에서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사람도 그렇게 그렸고 그 후의 사람도 그 사람들을 모방했고, 그런데 미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오르세 미술관 가면 다 있어요. 1850년경에 파리 미술계를 주름 잡았던 사람들은 오르세 미술관이 없어요. 다 아웃사이더들이 미술을 만들었어요. 우리 시대에도 그런 논리가 여전히 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읽어가야 하고 미술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큰 맥락들을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 시대의 관점들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때 작품과 소통을 할 수가 있고 그 작품의 가치가 미래에 어떻게 발현이 될지 그걸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모든 작품에는 예외가 없이 내용과 형식이 담겨 있다 그랬어요.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그 내용과 형식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내가 작품 앞에서 그냥 눈만 뜨고 작품을 본다고 해서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자료들을 읽어야 하고 또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나의 총명함과 지식과 나의 식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작품들이 보여요. 자, 작품을 감상하는 몇 가지의 과정을 제가 중요한 과정을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셔야 돼요. 시각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작품을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고 눈으로 직접 보셔야 돼요. 아까 피렌체 가셨는데 피렌체에서 뭐 봤는지 기억 안 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가 있었지만 피렌체에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의식한다 그러면 그 그림들이 내 머릿속에 딱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작품이 걸려있는데 눈으로 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작품을 보시게 되면 작품을 말로 묘사를 해보세요. 아, 3명의 남자가 양복을 입고 서 있구나. 가운데 있는 남자는 오른손에 사과를 들고 있구나. 뒷배경이 검은데 공간적 배경이 어떤지 모르겠구나.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구나. 그런데 모자가 하나가 떠다니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작품에 묘사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로 끄집어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쳐 지나갔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내가 이름을 불러주니까 대상이 되어서 내게 인지가 돼요. 그냥 우리가 쓱 지나가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적인 상이 나의 망막을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서서 너는 누구니? 너는 어떻게 생겼니? 너는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니?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니? 너는 왜 그렇게 그려져 있니? 하는 것을 물어보면 막연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다라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작품에 어떻게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 표현되어 있는지를 말로 표현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대부분 80% 90% 이상이 언어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인식을 해요. 전체 우주를 관찰하는 분들이 별을 하나 발견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별에 이름을 붙여요.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보면 그 신이 아담을 만들고 처음으로 시켰던 일이 뭔지 아세요?
세상 만물에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이름을 통해서 사물의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을 인식한다라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웅이 외눈박이를 곤모 술수를 써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외눈박이가 이 영웅한테 이름을 물어봤어요. 너는 이름이 뭐니? What's your name?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영웅이 어떻게 자기 이름을 소개했냐면 I am nobody 그랬어요. Nobody. 이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이 영웅이 이 괴물을 무찔렀어요. 그러니까 그 외눈박이의 눈을 찔렀어요.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 동료들한테 도움을 청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부르냐면 Nobody hurts me 그래요. Nobody hurts me.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다치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 이름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를 상하게 했어. 도와줘 해야 되는데 Nobody인데 어떤 누구도 나를 상하게 하지 않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대상들이 다 명칭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 안에는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기술자들은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부품과 나사 하나에도 다 개별 이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대상을 언어를 통해서 인지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인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 규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본 작품은 언어적으로 그 과정들을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보았다면 읽어야 돼요. 읽다라는 것은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워요. 한글을 배워요. 그리고 서점에 가서 책을 펴요. 그러면 한국말을 읽을 수는 있어요. 보기 때문에. 한글을 공부했기 때문에 한글을 보고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파악은 못해요. 그 내용을 읽으려면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단어만 안다고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는 게 아니고 왜 이게 어떤 맥락에서 사용이 되었는지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소설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건의 나일이 아니잖아요.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작품을 미술관이나 아트페어에서 보았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본다고 해서 내 지식이 없으면 읽을 수는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읽을 수 있는 것은 그 작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전시되어 있는 작품 중에 90% 이상은 우리가 모르는 작품들이에요. 알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1850년 전까지 고전 미술은 언어가 한 가지였어요. 그 언어를 우리가 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아이코노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3명의 남자가 식탁에 앉아서 저녁 식사를 먹어요. 어떤 그림이에요? 최후의 만찬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서면에서 어제 13명이 남자들이 밥 먹던데. 그런데 알고 있어요. 그게 도상이에요. 13명의 남자가 저녁 식사 자리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게 전통으로 굳어져 있는 그림의 패턴이에요. 아니면 어떤 남자가 옷을 대충 입었어요. 헐벗었어요.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피를 흘리고 있어요. 죽어가는 것 같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예요? 어떻게 아세요? 도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전 미술은 그 언어가 정해져 있어요. 텍스트가 정해져 있어요. 현대 미술로 넘어오면 작가 개개인이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A라는 작가는 A라는 언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작가의 언어를 충분히 공부했는데 그 언어를 가지고 B라는 작가에게 가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또 B라는 작가를 열심히 공부를 해요. C라는 작가에 가요? 이해가 안 돼요. 언어가 다르니까. 이렇게 언어가 개별성이 됐기 때문에 도상이 개별화가 되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트페어에 오게 되면 작품 앞에서 보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읽지는 못해요, 대부분. 읽기 위해서는 인포메이션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옆에 계시는 뭐 갤러리 오너 아니면 큐레이터들에게 이 작품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소스들을 가지고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소스가 있어야지 최소한 우리가 작품을 리딩할 수가 있어요. 읽을 수가 있어요. 소스가 없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우리가 감상을 한다는 것은 작품을 해석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건데, 이 해석하는 거는 작품을 보고 읽고 그걸 통틀어서 나의 생각과 사회적인 현상, 역사적인 배경까지 버무렸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품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은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작품을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순서를 건너뛰고 가장 어려운 세 번째 단계로 가려고 하니까 결론은 어떻게 내려져요? 미술은 어렵다가 돼버려요. 미술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미술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마 제가 강의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미술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 내용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우리가 미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즐길 수가 있어요. 미술은 첫 번째 보셔야 되고요.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한 작품의 가치를 해석을 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하게 우리가 한 작품을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건너뛰고 대충 작품에 대한 해석, 들어도 안 들어도 알지도 모르겠고 모를지도 모르는 그런 해석들이 이 미술을 감싸고 있잖아요. 그 허물들을 우리가 다 뺏겨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실 때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대신 작품을 읽어주지 않아요. 가장 작품을 잘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예요. 여러분 스스로예요. 내 스스로가 작품을 보는 능동적인 안목을 길렀을 때 미술은 우리 삶에 생명을 주고요, 에너지를 주고요, 활력을 주고요, 심지어 저한테는 돈벌이도 되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평생 놀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놀이터예요. 미술가들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게 세상을 막 바꿔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은 1500년대에 사람의 인체 해부를 했어요. 의사분들이 인체 해부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하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마녀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지하실에 있는 시체를 해부를 해서 근육과 사람의 세포 조직과 신체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다 발견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게 과학적으로 다 훗날에 증명이 되고 있죠. 이렇듯이 미술가들은 가장 시대를 앞서가서 진취적으로 우리의 사고들을 끌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모든 미술가가 다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극소수의 미술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술을 바라볼 때 모든 작품들이 명작이냐? 모든 작가가 탁월한 작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탁월하지 않은 작가는 가치가 없는 작가인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탁월한 작가, 최고의 작가들은 결국은 역사적 그물망 속에서 걸러져서 탄생되는 것이고, 우리 시대의 고민들을 어떻게 한 작품 한 작품들이 담고 있는지를 보고 그게 정말 시대의 담론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저 이야기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충분히 판단했으면 그 작품이 적어도 좋은 작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작품 앞에서 그냥 보았을 때 오, 작품 좋네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미술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적인 어떤 시각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미술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들을 다 고쳐 먹어야 돼요. 미술은 작가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작품이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작품을 가지고 이게 작품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은 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작품이 무가치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작가의 사유를 보여주는 물질적 수단이기 때문에 작가의 사유만큼 표현되고 있는 그 물질적 방법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니멀리즘,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술에서 또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은 물질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둘러보니까 출품되진 않았던데
그 유명한 미니멀리즘 작가 중에 도널드 저드, 아니면 뭐 카일 안드레, 아니면 제가 보여드렸던 댄 플레빈 형광등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나왔었던 이유는 생각이나 사유나 상징들을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고 물질 그 자체가 보여주는 미학적 가치들을 보여주는 게 미니멀리즘이에요. 그런 사조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미술은 굉장히 복잡다단한 고도의 사유 체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미술은 너무나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미술을 어렵게 만드는 거짓말, 알아야 보인다,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마음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껴라. 그렇게 말하는 친구하고는 미술관 가지 마세요. 예.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한 것들을 가지고 작가의 사유와 교감하는 거, 그 작가의 사유를 가지고 내 생각을 함께 읽어가는 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거, 그게 미술 작품의 본질들이에요. 미술 작품은 우리에게 사유를 하는 계기를 마련해줘요.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줘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